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선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식시장을 마감했는데 이번 주 시장은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큰 기복을 경험하고 수요일에는 외국 자본도 큰 폭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큰 상승을 형성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장이 하락했지만 전체 주간은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향후 시장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의 주식 가격 책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센티먼트 사이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7%, 코스닥은 0.78% 각각 상승하며 지난 몇 주간 연속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 철수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수동적으로 매도했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개인은 수동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미국이 어제 저녁 CPI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시장의 악재이며 부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정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부터 데이터에 대한 영향이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약간 지연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목하는 미국의 3대 경제 데이터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내년과 내후년에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 내외로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3.7%, 시장은 이달 3.6%로 예상했지만 어제 발표한 수치는 3.7%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연 3.7%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신뢰에 단기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연준은 금리 인상에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한 경제 성장과 연준의 과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스며들면서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동안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현재 미국이 직면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두 개의 전선은 미국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국내 갈등을 해결하는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는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금리 환경에서는 국채 발행에 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현재 양당의 가장 큰 갈등으로 잘못 처리하면 미국 채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향후 조치에서 제약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한 시장 전반의 기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간을 보면 미국 연준의 관계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한 달은 더 지켜본 뒤입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미래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식시장은 고가에서 시작되고 저가로 가는 추세이며 가격이 폭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외국 자본이 순자금 유입을 시작하여 한 달 동안의 순자금 유출을 끝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요 매도세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일본과 홍콩 증시가 모두 하락하고 있고 우리 증시와 연동돼 우리 시장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추세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목표 위치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OSPI 지수와 KOSDAQ 지수를 살펴보면 KOSPI 지수는 현재 2450선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가격 최저점은 한때 2400선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두 개의 타겟 포지션이 있는데 하나는 2500이고 다른 하나는 2530입니다. 현재 시장은 1차 목표치에 대해 절반 이상 상승했으며 최고점은 2480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고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향 추세에서 이러한 반등의 최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반등 과정은 종종 더 복잡하며 먼저 상승한 다음 이 위치에서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흔들리고 정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동안 더 올라 결국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일방적인 상향의 흐름과는 다르게 중간에 조정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2530의 목표 위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흐름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시장의 일 추세에 따라 무작위로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시세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조정 국면은 비교적 복잡하며 단기적인 등락이 한 단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OSDAQ 지수는 어제 최고 836까지 반등했습니다.
836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850이고 두 번째 타겟은 880이기 때문입니다. 836은 아직 첫 번째 목표 수준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KOSDAQ 지수의 경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며칠간의 등락이 있은 후 시장이 계속 상승하여 첫 번째 목표 수준인 850에 바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880까지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사전 추세로 인해 1차 낙폭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발생했고 956에서 863으로 떨어졌습니다. 2차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로 930에서 10월 10일 최저 79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하락으로 올해 상승폭의 절반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기술 지표 중 하나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가격이 50%까지 떨어지면 자연스레 반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중 관계자들이 오늘 밤 주식시장에 유리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미국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계속 큰 양지선이 가격 최고치를 돌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세의 반등 속도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가 없더라도 자연감정의 발효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 것입니다. 리듬상으로는 근처에서 일정 기간 흔들린 후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목표 위치를 촉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보유 경향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방어 유형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매수한 주식은 KINX 농심과 실리콘투를 포함합니다. 종종 시세가 오를 때 그들은 대략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오히려 상승 충동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투는 오늘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때 오히려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한 장점이 있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실적에 의존하거나 자본 구조가 일정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일부 주식은 현재 단계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데 이는 대규모 시세에 따라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종목에 이번 상승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상승은 하락과 반등하는 장세에 속하며 너무 많이 하락하여 시장 정서가 이미 극단적 비관론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반등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낙폭이 너무 큰 주식이 먼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추세는 지속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락장을 배경으로 시장 정서가 주가를 멀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등하는 주식들을 계속 매수하기보다는 추세적인 주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장세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최고가를 기록할 때까지 그것들을 사들여 보유합니다. 우리의 주식 선택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같은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은 전쟁 위험과 3분기 재무 보고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이미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과 시리아는 참여했고 이란과 예멘은 참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포화 폭격을 가하여 상황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향방은 예측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분기 재무보고서에 관해서는 현재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은 호재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는 원칙 중 하나는 회사의 실적입니다. 우리는 주식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식 선정 전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식 선택 전략을 살펴보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이 논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식 선택 원칙은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흐름이 상향적이고 건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늘지 않았다면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향후 실적에 지속적인 호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시가총액은 큰가요? 작은가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주가가 안정되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등락하기 쉬워 시가총액이 클수록 잠재적 상승폭이 작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 주식이 상승하여 몇 배의 이익을 달성하더라도 모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가치 주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 가치 주식의 더 큰 주기를 사용하여 가격 추세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이익을 추론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순자금 유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 순매수에 맞춰진다면 주가 상승의 지속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논리를 분석해 주가를 진정으로 좋게 만드는 논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적당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 타이밍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주식가격 책정 공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식가치, 기초가치, 장기성장, 센티멘트 사이클. 그중 기본가치는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률과 주가 순 자산 비율, 회사의 레버리지 비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주식은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지 않으면 PBR이 보통 1-2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융주와 같이 시가총액이 크고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의 경우 레버리지가 조금 더 높은데 예를 들어 신한지주와 같이 PBR 0.35배 정도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중간 정도이고 레버리지가 높지 않아 현재 PBR이 15배입니다. 다른 요소 없이 기초 가치만 고려한다면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약 2배입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은 소수의 개인이 조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장기적인 성장에 관하여 이 지표를 근거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우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말 실적 추정치를 선택하고 합리적인 PER을 곱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산업, 성장성이 부족한 주식은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산업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중국 경제의 도약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과학기술 부문의 주식 가격을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기술회사는 종종 가장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주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센티먼트 사이클에 대해 알아봅시다. 센티먼트 사이클은 상승기간, 하락기간, 균형기간으로 나뉩니다. 그중 균형기간은 추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락기간 이후에는 시장 심리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주가가 횡보하거나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적 과잉 반응을 통해 상승기간 또는 하락기간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관찰하며 이는 이윤을 남기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센티먼트 사이클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미리 예측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상승하거나 가속화되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흐름에 따라 매복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점에 엄청난 거래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종 시장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면 보통 시장의 마지막이자 가장 변동성이 큰 사람들이 시장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단기간에 들어와서 시장을 이어받기는 어렵고 시장은 중단되거나 최소한 약간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기간에는 시장이 이미 뚜렷한 하락 추세에 있고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거나 큰 변동과 하락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미이므로 이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바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시장의 전환점을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중치가 적용된 주식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 중소형주 및 같은 개념에 속하는 주식 또는 같은 개념에 속하는 신규 상장 주식입니다. 아직 기준가 근처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해당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열의 전달이며 열역학제 이 법칙에서 도출된 결론과 유사합니다. 시스템에서 높은 온도의 장소는 자연스럽게 낮은 온도의 장소로 열을 전달할 것이며 시장 심리의 열도 일종의 열입니다. 만약 이 주식이 단기간에 오르지 않는다면 시가총액 큰 주식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 주식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더라도 결국 감정에 의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여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고 오를 수 있는 주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우리 자금이 이 주식에 의해 점유된 후 다른 유망주들의 시세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한편 주가가 낮은 중소형주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주식 자체에 자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를 연루시키는 요인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시장 정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인데 시장 정서의 전환점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야만 한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정서를 따라가는 즉 시장 정서가 전환되는 초기에 따라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해온 트렌드 거래 방법과 파격적인 거래 방법인 해돋이 동방입니다. 시세가 한동안 잠잠해진 뒤 뚜렷한 상승 신호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는 주가에서 큰 변동과 큰 상승을 나타내며 일정 기간의 시장 구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또는 장기에서 초기 추세가 큰 폭의 변동이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상승폭이 이전의 변동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진정한 상향 돌파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상승은 캔들스틱의 큰 선에서 나타나야 하며 이는 시장이 이 주식을 높이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승은 이상적으로 큰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매도 주문을 소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큰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것은 변동이 끝났고 다음 추세가 명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는 크든 작든 월선을 볼 수 있고 주선을 볼 수도 있고 일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기로 보든 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를 탈 수 있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 시장의 정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주식 선택 전략의 4가지 요소 중 하나는 주식의 시가총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작은 주기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주식의 경우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하루는 올랐다가
다음날 하락하는 등 단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은 작은 포지션으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주식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작은 자금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형성한 컨센서스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DX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위 주식인데 최근 펀더멘털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고 KS 시장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 지배적입니다. 왜 KS 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수할 가치가 있었던 시점은 사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월간 사이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식은 2001년부터 상장되었으며 5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12,000 이하에서 진동하고 있으며 7년 강세장에서만 잠시 15,000에 가까워졌습니다. 3월에 K-선은 큰 상승세를 보이며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3월에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정고점을 추가로 돌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승 추세를 형성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지분의 23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스코의 주가 상승이 돈 많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상승이 아니라 진짜 상승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3월 말에 월선은 큰 상승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저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시장은 계속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5,000포인트에 도달하자 다시 매수했습니다. 6월과 7월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저는 계속 매수했고 오늘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사례 연구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거래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중형주였기 때문입니다. 센티먼트 사이클에 대해 좋은 매매 신호를 보냈고 결국 큰 상승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많이 나와서 우리 채팅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식이 3월에 오르기 전에는 사실 큰 하락은 없었지만 상승에 뚜렷한 신호도 없이 장기 횡보 추세에 있었습니다. 3월에는 거래량과 주가 측면에서 시장 정서가 진동에서 벗어나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식의 기초가치와 장기 성장 기대치를 간략히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회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시장 정서의 상승기간, 하락기간, 균형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숙제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언제 상승 신호를 주었습니까? 캡처해서 저한테 아니면 제 조수님한테 보내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이 데이터 사건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 결의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예상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이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 중에 필요할 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는데 이는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안정된다면 우리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비교적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미국 측은 20일 새벽 콜린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이는 11월 미국 금리 결의 전 마지막 공식 연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은 제조업 지수와 건설 허가를 포함한 몇 가지 경제 데이터를 발표할 것입니다. 매일 해당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시기적절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 다음 미국 주식의 추세를 기반으로 시장 정서를 측정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세를 관찰하러 갈 것이고 오늘 배운 이런 신호를 받으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일부 친구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함께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은 한편으로는 주식 자체의 추세와 실적에 의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시장 환경에 의해 주도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 증시,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과 미국 증시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손실을 감수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 시장의 대다수가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과도한 감정적 반응도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KS 지수는 결국 2530, 코스닥 지수는 8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시장 동향을 평가합니다. 주말 동안의 새로운 소식을 바탕으로 일요일 밤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